오늘 읽을 책은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작가 나카무라 유, 옮기니 정영희, 출판사 남해의 봄날. 프롤로그. 자유롭고 즐거운 매우기의 할머니 월드. 멀고도 잘 알지 못하는 곳들을 내가 계속 찾는 이유는 내 두 다리로 그 땅에 서서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끼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보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말로는 쉽게 분별하기 힘든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얼굴 가득 남달리 아름다운 주름을 지닌 할머니를 만나곤 한다. 그 주름에 매료된 나머지 언제부터인가 나는 여행지에서 할머니 헌팅을 하기 시작했다. 멋진 주름을 가진 할머니를 발견하면 배고픈 길고양이처럼 다가가서는 할머니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슬쩍 부엌까지 따라 들어가 요리하는 할머니 옆에 섰다.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진종일 수다를 떨다가 식탁에 밥을 차려 함께 먹었다. 부엌에서 우리는 세대차를 뛰어넘어 서로의 연애담을 주고받았다. 역사와 함께한 할머니의 고생담을 듣기도 했다. 그때그때 품고 있던 인생의 의문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언제든지 대답해 주셨다. 나는 매번 그 대답 속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주름을 쌓아가기 위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책에 꾹꾹 눌러 담은 여행을 하며 만난 여러 나라의 할머니들과 부엌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자유롭고 단순한 인생관에 얼마나 많은 힘을 받았는지 모른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매혹적인 할머니 월드로. 여행 준비. 할머니를 찾아내는 방법. 난 할머니라면 누구든지 좋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특히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다.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말이다. 물론 내 취향의 할머니와 만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성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이번 장에서는 그 요령을 소개해볼까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할머니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요령은 꼭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건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난다. 일단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취향의 할머니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다. 신뢰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는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연스레 이해하는 정신 부분에서 비슷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의 가족이나 친밀한 커뮤니티 속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 경우에는 장인, 오가닉, 홈메이드, 전통 같은 것들이 핵심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가 있는 곳에 가면 길이 열렸다. 둘째,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발견한다. 80세 이상, 요리를 잘하는, 거침이 없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할머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다. 물론 내가 이미지로 그리는 할머니와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듣고 그리는 이미지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단어를 듣고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르거나 앓는 소리만 늘어놓는 할머니가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다. 성격뿐만 아니라 요리를 잘한다는 시점에서 대개 육체도 건강한 할머니를 소개받곤 한다. 그리고 80세라는 건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일궈낸 사람은 최고의 창의성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80세라는 키워드에서 이미 80% 정도는 내가 만나고 싶은 할머니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다는 열정을 전달한다. 열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할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최대한 열정을 쏟아 전달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과 만날 수 있다. 특히 나처럼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조건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만나보는 게 좋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내 열정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경우만 보자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일이 진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만나게 된 내 취향의 할머니들은 자신의 힘든 경험도 유쾌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떤 장소, 어떤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도 겸비하고 있었다. 매력이 넘쳤고 사람을 자연스레 품을 줄 아는 여유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가득한 주름이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나만의 양념, 나만의 요리. 마누리타 할머니의 칼도 가에고. 칼도 가에고는 음식 이름이고 이 할머니는 스페인 라코뉴냐에 살고 계십니다. 스페인에 잠깐 머물던 유학생 시절 파울로 고엘류의 순례자를 읽었다. 그 이후부터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늘 궁금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시코쿠 순례길의 스페인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곳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아쉽게도 걸어가서가 아니라 비행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말이다.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 니시카와 오사무라는 사진가와 만났다. 올해 76세인 그는 그림은 물론 요리까지 뛰어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이미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현지의 선명한 감각을 낭만적인 언어로 엮은 저서를 몇 권이나 출간하는 등 여전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언제 그랬듯 스페인에서도 모든 일을 제로부터 시작했다. 식자재 헌팅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한 감도 다소나마 있기 때문인지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도 많았고 놀랄 만큼 맛있는 식자재들도 척척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기쁜 한편 약간은 김이 빠지기도 했다. 일이 무지 잘 풀려서 괴로워하다니. 인간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존재로구나. 내가 찾아간 갈리시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땅의 끝이라 불렸던 곳이다. 스페인 안에서도 교통이 나빴기 때문이다. 갈리시아는 비가 많고 춥고 어두웠다. 인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맥 덕분에 웅장한 자연은 그대로 보존됐고 독특한 전통과 관습이 형성되면서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땅이기도 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전체 분위기가 아일랜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갈리시아 역시 자연을 숭배하던 켈트족이 개척한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땅의 끝이라고는 하나 누구도 쉽게 올 수 있다. 비행기나 기차가 자주 오가고 교통비도 저렴하다. 정보도 물론 많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알고자 하면 뭐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낭만이라고는 한 톨도 없고 둔하기만 한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 여기까지 와서 말이다. 여행 내내 나는 이 시대의 여행, 이 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갈라시아 북부 바다를 따라 형성된 도시 라코뉴냐로 향했다. 활기 넘치는 시장부터 먼저 찾았다. 친구 사이먼의 가게에 앉아 갈리시아 특산 재료들을 야금야금 집어먹었다. 갈라시아 음악을 들려줄게. 사이먼이 노래를 재생하자 가이타라는 악기의 연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백파이프 비슷한 소리가 나는 악기였다. 만약 차에서 듣는다면 즐거웠던 차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슬프게 만들어 버릴 음악이었다. 갈리시아어는 귀에 익은 스페인어와는 전혀 달랐다. 갈리시아어 억양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노래하듯 흐르는 그 리듬에 반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는 했다. 점심에는 사이먼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집밥을 먹었다. 저녁에는 사이먼의 처갓집에서 퓨전 일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식후에는 케이마다를 만들어 모두와 나눠 마셨다. 케이마다는 와인을 만들고 난 포도 껍질을 증류한 술 오로오를 질그릇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불이 꺼질 때까지 주문을 외워가며 휘휘 저어서 만드는 음료다. 음료를 만든다기보다는 의식을 행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노래하듯 읊조리는 주문과 일렁이는 푸른 불꽃이 무척이나 신비로웠다. 그저 속없이 밝다고만 생각했던 스페인의 조금은 암울한 부분을 알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러고 나니 스페인이 더 좋아졌다. 인터넷으로 취득한 인스턴트 정보로는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 그때의 나이나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놀라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사이먼 할머니인 마노리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예쁘게 정돈된 방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마노리타 할머니의 86세의 나이에도 우아했다. 남편인 레오 할아버지는 93세라고 했다. 둘은 여전히 금슬이 좋았다.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파견 때문에 가족 전원이 아프리카에 3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아프리카 생활은 어땠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가족만 있으면 어디에서 살아도 즐겁지 라며 빵긋 웃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레오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여쭤보니 역시나 할머니의 요리 덕분이란다. 특히나 양파를 매일 먹는 게 좋은 모양이다. 물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게 되지. 내 의견은 감성적이고 레오의 의견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주 어긋나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같이 산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날 마노리타 할머니는 칼도 가에고를 만들었다. 갈리시아가 가난했던 시절에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먹고 있다는 국민 수프였다. 일본으로 보자면 미소시루 같은 음식이라고나 할까? 닭 가슴살과 돼지갈비, 염장 돼지고기, 약간의 돼지 기름을 넣어 푹푹 삶기를 20-30분, 얇게 썬 감자, 소금, 유채 꽃순과 무청 비슷한 맛이 나는 스페인 특산 나물, 그레로스 이파리를 넣고 따로 삶아 뒀던 콩도 넣어 20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 고기를 건져내고 남은 건더기와 국물을 먹는 음식이다. 잔뜩 만들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다시 데워 먹는데 날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와 더 맛있다고 한다. 감자를 포크로 뭉개며 먹는 것이 갈리시아만의 먹는 방식이다. 가난한 땅에서도 배를 든든히 몸을 따뜻하게 데워줬을 칼도 가에고. 분명 그들에게 칼도 가에고는 소중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양념은 단순하나 고기 국물의 깊은 맛이 절묘했던 칼도 가에고는 국물을 마신다는 점은 일본 요리와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할머니 헌팅을 시작했던 초반 할머니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대부분 축하할 일이 있는 날에 특별한 레시피를 내놓고는 했다. 물론 그런 요리는 색이 화려하기 때문에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해지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은 놀랄 만큼 순수한 색들로 구성된 일상 레시피야말로 할머니들의 맛과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일상 요리는 현재에 가서 맛을 봐야만 비로소 그 진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나만의 표현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늦다 빠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도 중요하지 않다. 같은 책이어도 읽는 사람의 나이나 인생의 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받고 전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듯 그때그때마다 내가 정면에서 만나고 마주하고 승화시킨 표현이야말로 내게 있어 가장 리얼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할머니들의 일상 레시피를 만나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맵고 시큼하고 그럼에도 달콤한 인생. 큰 손에 담긴 넉넉한 인심. 목영숙 할머니의 한정식. 서울, 한국. 일본에서 이 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하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역에 있는 작지만 열정이 넘치는 출판사라고 했다.
만약 한국어판을 출판하게 된다면 한국 할머니를 만나 원고를 추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번 한국 여행이 성사되었다. 모처럼의 한국 여행이니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도 만나기로 했다. 총 열흘간의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 국내 여행보다 저렴하게 빨리 오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생각해보니 10년 만의 방문이었다. 한번 갔던 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한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거와 어딘가 비슷한 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다시 읽기 전에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막상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변한 내 세상이나 사고로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달라진 점에서도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나는 한국 음식은 맵다. 한국 음식은 뜨거운 것을 후 불어가며 어우 맵다, 어우 뜨겁다, 어우 맛있다 소리를 하며 먹는 음식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 이번 여행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떤 새로운 감각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들과 만날 수 있을까? 인구 약 1000만 명의 대도시, 한국의 수도 서울. 마침 내가 도착한 때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대는 뒷골목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땀투성이로 바삐 움직이는 목소리의 큰 점원이 기백에 순간 기가 죽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메뉴를 보다가 위에서 세 번째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문했다. 잠시 기다렸더니 반찬이 쏙쏙 차려졌다. 아무래도 내가 주문한 메뉴가 생선구이였던 모양이다. 소금을 치고 살짝 말려 맛이 더욱 풍부해진 생선을 튀기듯 구워낸 음식이었다. 정말 맛있게 엄청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값은 8,000원. 일본의 800엔 정도에 불과했다. 요리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는 가격이다. 하지만 이런 가게는 한번 찾은 사람이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무리 없이 꾸려지겠구나 싶기도 했다. 한편 그날 밤 찾은 한 레스토랑에서는 파스타 한 접시 가격이 10,000원이 넘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아이들이 데려가준 레스토랑이었다. 또래인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치나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레 화제가 넘어갔고 일본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비슷한 면에서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비건 카페 수카라라는 운영하며 음식 전문가, 편집자로도 활약 중인 김수양 씨와 함께 청국장이 나오는 밥집에 갔다. 정성과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 만든 무척 깊은 맛이 나는 반찬과 찌개였는데도 역시나 음식값은 저렴했다. 이렇게 전통적이면서도 서민적인 한국 음식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훌륭한 한정식집 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말도 들었다. 그의 안내를 따라 시장을 돌아보며 식자재에 대해 여러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한국 요리는 야생나물의 요리 문화가 아닐까 싶다고도 했다.
그 말을 듣는데 한국 요리에 대해 내가 미처 몰랐던 깊숙한 편견이 불쑥 튀어나오는 듯했다. 계절마다 채취한 나물의 여러 요리법, 한약재 사용법, 발효문화 이야기 등 흥미를 자극하는 풍경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여행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알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서 일부러 눈을 반쯤 감기로 했다. 흥미가 생기면 크고 동그랗게 눈을 반짝 뜨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나는 짤즈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각 나라에서 선발한 혁신적이고 재능 넘치는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세미나에서 서울에서 온 제이미를 만났다. 서로 문화는 달랐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동 중인 전 세계 동년배 친구들과 일주일 동안 농밀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제이미와도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제이미가 일하는 곳을 찾았다. 예술로 문화 이해의 장을 창조하는 월드 컬처 오픈이라는 단체였다. 그의 사무실에서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치맥을 그것도 월요일 사무실에서 즐기며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할머니 헌팅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말을 정리해보면 60대 후반의 할머니로 통상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할머니 헌팅 기준에서는 못 미치지만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멋진 할머니가 있는 모양이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인 제이미가 할머니를 나의 데모로까지 했으니 멋진 여성일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런 연유로 제이미의 데모 모경숙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서울에 자리한 지리산이라는 이름의 한정식집이었다. 35년 전 할머니는 이 한정식집을 열었고 곧장 인기를 끌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증축까지 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적 외관의 신관까지 맞은편에 세울 정도로 늘 손님으로 가득한 집이다. 신관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할머니의 아들이 꾸려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엔 일단 배부터 채웠다.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차려진 반찬을 앞에 두고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거룩하리만치 아름다운 경숙 할머니의 한정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맛이었다. 다 먹고 난 뒤 더 건강해지지 않으면 미안할 정도였다. 간이 세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는데도 축 처져 있지 말고 힘을 내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었다. 내 밥이 특별히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다른 사람 곱절 정도는 담비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음식 준비를 보기 위해 며칠 후 새벽부터 할머니의 부엌을 찾았다. 경숙 할머니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새벽 4시. 새벽 시장을 찾은 할머니는 신선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엄선해 구입했다. 35년의 세월 동안 할머니는 서울 시내 시장은 물론 산골마을의 농가에서 아침 일찍 뜯은 산나물을 사기 위해 지방의 시장까지 망라하고 다녔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나오는 진귀한 식재료는 물론
그 식재료의 약효나 효능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유전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 할머니가 기쁜 얼굴로 내놓은 것은 일본에서는 고우다케라 불리는 능이버섯이었다. 한국에서는 송이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했다. 실은 나도 딱 한 번 히로시마현 게이오쿠에 사는 할머니 집에서 소금에 절여둔 능이를 본 적이 있는데, 뭐야, 이 포르치니처럼 향기로운 버섯은? 하며 놀랐던 기억이 났다. 게다가 이걸로 주먹밥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게이오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 귀중한 식재료로 정말 일상의 음식을 만드는구나 신기했던 기억도 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을 듣고 놀랐다. 경숙 할머니가 쌀에다 능이를 넣어 능이밥을 지으면 맛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유명한 송이가 버섯의 왕이라면 아는 사람만 알고 구하기 쉽지 않은 능이는 버섯의 여왕 같았다. 그 버섯으로 살금살금 밥을 지어 일상에 더하는 장면은 어딘가 마녀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내가 되고 싶은 할머니 상이 또 한 번 갱신됐다. 능이밥을 지어 찾아온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할머니. 나중에 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경숙 할머니 손이 큼직했다. 표고버섯을 데쳐 물기를 꾹 짜거나 콩나물에 소금을 뿌려 절이기만 해야 하는데도 마치 그 큰 손으로 식재료에 힘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제이미는 큰 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큼지막한 손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손맛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무치거나 절이는 등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좋은 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의 큰 손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맛있게 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손이 있지. 할머니는 손뿐만 아니라 체격도 다부졌다. 아마도 온몸에서 나오는 힘이 건강한 맛을. 할머니는 양념부터 시작해 반찬 하나하나 모든 음식을 자신의 큰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소금만 해도 중력으로 자연스레 간수가 빠진 30년 묵힌 소금만 쓴다고 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고집도 대단했다. 할머니에게 가게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요리가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제자들과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흔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이미와 셋이서 연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현재 곡선도를 잇게 한 한국의 유서 깊은 건강수련법의 계승자라고 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니 글쎄 어딘가 산에 있지 않을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몇 년 전 아들들이 모두 장성하자 남편은 본래의 사명을 위해 산으로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의 소개를 주선한 지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철학사상과 수련 방식은 훌륭하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을 지지해줄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던 경숙 할머니를 그에게 소개했던 것이다. 가게는 정부기관과 경찰서가 밀집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치가들도 많이 찾는 가게다. 예전에는 이 주변으로 접대를 위한 음식점이 많았지.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난 단호하게 거절했어. 우리 직원에게 손을 대려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하게 대처했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할머니의 태도, 그리고 가게 안에서의 대화는 듣지도 않고 발설하지도 않는다는 철저한 직원 교육은 손님에게 신뢰를 줬다. 방을 한 바퀴 빙 둘러봤다. 방을 장식하고 있던 몇몇 책과 그림이 눈에 띄었다. 옆에 있는 제이미에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지 물었다. 밥을 먹은 후 돈이 없는 화가가 식비 대신 자기 그림을 두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마 나보다 아들 녀석이 식당 운영을 더 잘할걸?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사람 좋게 웃었다. 할머니의 행동 바탕에는 돈이라는 것이 놀라우리만치 개입되어 있지 않다. 남편도 그렇지만 할머니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초월해 있는 듯 보였다. 그랬다. 재료에 대한 고집부터 시작해 가게 전반의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할머니의 가게에서 유독 안도할 수 있던 까닭은 할머니의 넉넉한 포용력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할머니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에서 작가 얘기를 조금 하자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1986년생이고 나카무라 유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본업은 요리사래요. 일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능통해서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런 행복 레시피를 엮어서 책을 만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몇 편 더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